네, 삼성의 이인자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스스로 과거 일을 털어놓는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소송비 대납을 요구해서 돈을 줬다는 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양지월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학수 전 부회장 그 자수서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거고 게다가 이건희 회장이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이라면 어떤 분이냐면은 1990년대부터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삼성의 2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비서실장 그리고 구조본 본부장, 전략기획실장 하면서 이건희 회장 체제하에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해왔었고 또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넘어가는 데까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 당시에 삼성 돌아갔던 일들은 이학수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지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학수 부회장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가서 이제 자수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자수서라는 것은 자기가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보면은 그 다스의 소송 비용, 미국 측 소송 비용입니다. 에이킨 건프라는 미국 측 로펌 회사의 소송 비용 370만 달러를 이명박 대통령 측이 요구해서 삼성이 지불을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은 이건희 회장께 보고를 했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전달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그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삼성 측에서는 그 이건희 회장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뇌물을 공유한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 되고 이학수 부회장 경우에는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은 사실상 그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학수 부회장 경우에는 본인이 자수를 했기 때문에 단순한 또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이 감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삼성으로서는 이 지금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피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이 요구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건 사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때도 내세운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이건희 지금 삼성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심신이 거의 이제 그 의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도 불가능한 상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처벌도 못하고. 처벌도 당연히 못한 지금 네. 상황에서 사실상 못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걸 다 인정을 했을까요? 본인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인데 본인의 죄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삼성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분이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저는 추측컨대 일단 이학수 전 부회장 입장에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빠르다. 네. 두 번째로는 자수사라는 형식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가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가져간 겁니다. 이거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법률 전문가로 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현재의 삼성으로서는 가장 유리합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안에 큰 취지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강요의 일종의 피해자라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예. 게다가 이게 대가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사면을 누구보다 목말라 했었고 이미 그 전에 사면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만 콕 집어서 이건희 회장만 사면을 시켜줬고 예. 그런 게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특별 사면 이거는 그렇게 써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써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당선인들이 공약 후보 시절에 나는 앞으로는 특별사면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번번이 남용되어 왔던 게 특별사면인 거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예회복 외에는 특별히 사면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콕 집어서 또 사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복권을 시킨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IOC 위원 자격으로서 필요하다고 했지만 글쎄요, 그게 실제로 법률적인 자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주어진 것과 이건희 삼성 회장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형을 사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복역중도 아니었는데 특별 사면 형태로 복권까지 시켜주는 게 과연 얼마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었을까? 저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삼성 측에서는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대가라고 하지만 꼭 딱히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강요를 많이 받은 거다라는 논리의 하나로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이학수 부회장의 자수서 내용이 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 그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을 좀 기대했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게 만약에 사면 복권을 검찰이 대가로 본다. 부정한 사면 복권이라는 것이 청탁이 있었다. 또 거기서 대한 대가다라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 게 2009년 12월 성탄절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우리 평창 올림픽을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이었는데 그때 자격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올림픽 유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박용성 대한상위 회장이라든가 그 당시에 여러 개 경제부에서도 사면을 요청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면된 이후에 2010년 IOC 위원 자격을 다시 복권을 되고 그다음에 한 1년 동안 부지런히 뛰어서 2011년 7월에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다시 이제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과거에 박용성 전 그 두산그룹 회장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사면 복권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IOC 위원이었습니다. 그때도 평창 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그 이유로 사면 복권을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유다라고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찰이 그런 이제 논리를 깨부수려면은 그 만약에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제3자 뇌물로 가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도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뇌물로 가는 그런 그 검찰의 선택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네. 다스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가 맞다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두 개의 차이가 뭔가요? 일단 요건에 있었어요. 제3자 뇌물죄는 그러니까 뇌물을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제3자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거를 뇌물로 처벌하냐? 이 제3자에게 주는 대신 이 뇌물을 주는 쪽에서 청탁을 하는 것이 요건 안에 추가가 됩니다.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죠. 네. 근데 단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서로 대가 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 전에 추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이 그때 당시에 정말로 삼성이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까지 가기는 참 어려워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재판에서 집행유예 풀려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청탁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법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는 것과 증명하는 게 굉장히 다른데 그냥 단순 뇌물로 가게 되면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많은 대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유치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적용이 쉽거든요. 그다음에 단순 뇌물죄 된다라는 게 참 다스는 어쨌든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할 소유와 경영도 분리가 돼 있고 또 형식적으로 주주가 있는 회사인데 그런데도 다스가 이익을 본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이것도 제3자가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는 그만큼 검찰이 다스와 이 전 대통령과 정말로 가깝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수사에서 좀 찾았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이 지금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쓰러진 지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그렇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검찰로서는 지금 마찬가지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있죠. 차명 계좌 예. 4천억 원에 대해서 지금 그 금감위가 세금 TF팀까지 80여 원 만들었습니다. 그 네. 횡령 문제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시한부 기소 중지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은 다시 그 사건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뭐 사법 처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이학수 전 부회장의 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도 뇌물 공유자인 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 중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네.
자, 그런데 현대자동차도 다스 소송 비용 대납 과정에 관여가 돼 있다라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현대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건데 뭐 비자금이지만 한 10억 원 가량의 소송 비용이 똑같은 미국에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로펌에 그 납입이 들어갔고요. 네. 그 부분도 아마 현대차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 당시에 이제 정몽구 회장이 사면이 됐어요. 사면이 취임 자체예요. 됐었죠. 네. 그때는 사실 집행유예였었고요. 사면이 된 것도 거의 혐의 사실이 입증된 한 70일 만인가 사면이 돼버렸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면이 되더라도 집행유예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사면이나 복권이 되는데 딱히 그런 의미가 없이 사면이 됐다라는 것에 좀 이제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여기 나온 것처럼 4억을 증축한다거나 서울시장 재진 때부터 현대차와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다스 소송비를 현대차에서 대납해 준 것이 사실로 나오면 그 뒤에 파장이 삼성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다스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이 자동차 이 현대차에 회사. 납품하는 네네. 그 시트 부품 회사 아니겠습니까? 다스가 성장하기 결국 현대차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이 현대차가 이 의혹지 제기된 것처럼 소송 비용까지 대줄 정도의 어떤 관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라면 어떤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모를지 정말 커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사실은 저도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스가 지금까지 현대차 납품 따온 것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만약에 대납을 해주게 되면 검찰이 계속해서 그 부분도 추궁을 하겠죠. 그렇군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뭐 입장문만 하나 달랑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이 공식으로 발표를 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는 좀 애매한 상황일 겁니다. 대부분의 언론에 전해줬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논리는 전혀 자신이 다스와는 그 경영에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의 소송 비용이 어찌고 이런 것들은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가 그 삼성 측에 이렇게 대납해라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그 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그 방안의 하나로 IOC 위원 자격을 다시 그 얻게 하기 위해서 사면한 거다. 또 그 당시에 체육계라든가 아니면은 경제계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있어서 받아들인 거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사는 점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곧 뭐 아들 시영 씨랑 큰형 이상은 씨도 소환될 것으로 보이죠. 뭐 소환해서 이미 수사는 몇 차례 이루어졌고요. 시영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 중에 한 사람인 그 금강 이영배 대통령 저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있지 않습니까? 이영배 씨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회사를 통해서 사실상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도와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동시에 또 이영배 대표도 이시영 씨에게 무담보로 돈을 또 대출해줬다. 그것이 이제 비자금 플러스 또 회사에 대한 배임까지 되는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시영 씨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운영과 관련해서 수혜만 입은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사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범죄 사실이 가담한 것으로 좀 확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어떤 큰 사건이 됐건 가족, 특히 아들이 연루가 되었다라는 쪽으로 수사가 번지는 것은 아마 누구도 원치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수사가 진정이 될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환을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소환이 된다면 그냥 뭐 소환만 하고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전직 대통령까지 검찰이 불렀는데 확실한 것도 없이 불렀다가는 오히려 폭풍도 클 테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시점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했죠. 근데 확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댓글이나 뭐 특수활동비로 시작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사실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이라고 했던 아마 저는 이 부분은 검찰로서도 초기에 예상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검찰이 굉장히 곤혹 내지는 고민스럽게 하고 있을 것이 이 액수로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만약에 증거가 명백한다고 한다면 영장 청구를 안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좀 늦춰지게 된 이유. 정말 신중을 그 전에도 신중을 했었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뭐
전직 대통령을 감안을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고 있다가 너무 좀 검찰로서 예상 밖의 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게 사실이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는 순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도 최소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확실한 것이 없이 하나의 흠결이라도 있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한다. 이것도 또 검찰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은 더 늦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했는데 지금 심정이 좀 착잡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설도 설이 아닐 거고요. 네. 설 연휴 동안에도 계속 측근들하고 이제 대책 회의를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박할 건데 어찌 보면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도 본인이 검찰청사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스가 본인이 소유한 것이라는 어떤 계약서라든가 무슨 문서가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가장 큰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검찰이 그런 논리를 깨기 위한 증언과 또 그 증거들을 착실하게 수집해 왔기 때문에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의 그런 공세를 어떻게 피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참 신기한 게 계속해서 부인은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학수 전 부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김백진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다 실무의 최고 담당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아주 원론적인 부인 말고는 나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 말고는 모르는 사정들을 나머지 참모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과 다른 참모들 사이에 중간에서 최고급들이 지금 다 털어놔 버렸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전 대통령이 어떤 혼자서는 지금 털어놓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참모들도 다른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얘기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아주 원론적인 얘기, 우리는 관계없다 이 말밖에 못하고 있어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뭘 찾아낼 수가 있을지도 참 지금은 의아스러운 상황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이제 뭐 한 넉 달 가량 남았는데요. 네. 각 당의 지방선거 전략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여당입니다.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어쨌든 이기고 보자의 프레임에 이제 시작이 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해서 야당 후보들 간의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색깔이 비슷한 그 정의당에서 또 서울시장 후보를 내게 되면 예. 그 개혁적인 진영에서는 표의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또 지금 뭐 나타나는 지표를 가지고 서울시장은 우리 거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용진 의원 얘기는 여당의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합집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대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시장 이야기를 지금 그 박용진 의원이 하는데 참 그 서울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과연 안철수 그 전 대표가 네. 나올 것인가? 그러면은 그 자유한국당은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박원순 시장의 3선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그 의원들이 또 도전에 성공할 것이냐? 서울시장의 요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선거 일정을 한번 따져보면은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 정도에 치러집니다. 예. 대략 이렇게 보면은 임기 만료 70일 이후 돌아오는 수요일에 열리는데 그게 네. 이제 3월 2일이거든요. 근데 3월 1일이 공휴일이니까 한 주 늦추면 2022년 3월 9일에 열립니다. 예. 그 서울시장 임기가 2012년 6월 말이죠. 예. 그러면은 다음 서울시장은 다음 대통령 선거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안철수 대표로서도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박원순 시장도 유혹을 느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일정상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장 마치고 국민들한테 잊혀지기 전에 1년 안에 대선이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직을 갖고 경선할 수도 있고 그 후보 되면은 바로 사퇴를 해서 바로 그 대통령 선거에 갈아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과연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친문 진영에서 또 견제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지적했지만 바른미래당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과연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후보 단일화를 시켜줄 정도로 다음 대통령 후보에 유력한 사람을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장 자리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정권 심판론이 될 거라고 정권 심판이 될 생각합니다. 것이다. 그거를 이 정부는 이게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개헌 국민투표급, 개헌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 구조에 대한 건 빼버리고 이상한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이런 지방분권 중요한데 그거는 헌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법률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정상적인 지방선거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실정 갈 1년에 거다.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가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 본인이 그동안 헌신해오고 노력한 그런 일관된 메시지와도 맞지 않는가 싶고요.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을 때 전국적인 관심도뿐만 아니라 예. 또 서울시장 내에 그 밑에 있는 기초단체장들까지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서울시장 출마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요.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면 사실 거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이기야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막판에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제 정태욱 의원이 한 얘기는, 저는 이제 시간이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뭔가 바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모든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어려움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남북과 관련한 부분도 지금은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오고 해서 과거에 정말 몇 달 전까지 핵위기 있다가 바로 좀 개선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만, 내심 이렇게 나라가 못 되라는 걸 바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 있으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남북 관계를 바로 팔아나가는 것도 미국과의 관계에 굉장히 복잡한 일도 많고,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도 현재 보면 이게 미국 쪽의 경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이상하게 이게 다른 때에는 반사적으로 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철강 압력 걷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현 정부가 해결하기 참 어려운 숙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지방선거까지 다 풀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구도, 그러니까 이슈의 구도는 야당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지금처럼 현재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조사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구도를 바꿔야겠죠. 구도를 바른미래당으로 바뀌었죠. 바른미래당으로 어떤 식의 연대가 있는지 연대를 추진하겠죠. 네, 일단 김관영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안철수 등판론에 대한 여론이 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도 이제 어떤 역할을 주어지더라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라고 안철수 전 대표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한 50% 정도는 마음이 기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가장 약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행정 경험, 국정 운영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시장 자리가 보완할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유혹을 느끼겠지만은,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에 그 상처는 또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프레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선거라는 것은 정권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경우에는 이 선거로 인해서 자신들이 대한야당으로서 야당 교체론을 내세우려고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프레임이 3개가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프레임으로 맞서 있는 상황인데 어떤 프레임이 먹힐지 여부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경제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죠. 개헌 논의는 될까요? 그때 이번에 같이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어렵죠. 국회 통과 자체가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논의 추진 자체는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나쁘지 않은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슈를 좀 그쪽으로 통합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기는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 앞으로 시간을 더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금 뭐 반환점을 넘고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소식, 뭐 그리고 어제 이상화 선수 값진 은메달 소식, 동메달 소식 잘 뛰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왜 또 거기 기웃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지금 사례가 있죠. 네, 일단 박영선 의원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서 특혜 응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설 당일이었죠. 설 당일에 윤성빈 선수 스켈레톤에서 이제 우승하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그 당시에 윤성빈 씨 선수의 가족 또 김연아 선수도 그 관객석에서 관중석에서 이렇게 관람을 했는데 네. 아무 관계 없는 국회 그 문화체육관광위 소속도 아닌 아무 관계 없는 그 박영선 의원이 어떻게 보면 피니시 라인에서 있어서 윤성빈 선수와 같이 우승을 나누는 것을 보고 이거 뭐냐? 아시다시피 박영선 의원 서울시장 지금 출마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진 찍기용으로 나름대로 이거 특권 의식을 발동을 해서 못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론들이 그런 그 반발 심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박영수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그 사과하는 그런 글들을 올렸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사회가 이제 투명해졌다, 또 깨끗해졌다 그런 특권 의식을 참지 못한다라는 그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 결론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런 일 자체는 사실 끊임없이 있었고 앞으로도 100% 없어진다고 저는 보장 못해요. 물론 저거는 박영선 의원이 저는 100% 그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규정 위반은 아닐지 몰라도 왜냐하면 회장, 그러니까 봅슬레이 국제회장이 초청으로 간 거니까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아무나 초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혜는 저는 맞다고 보고 좀 뭐 어떻게 보면 가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을 자리에 가셨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예전 같으면 저런 정도 뭐 국회의원이 당연히라고 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그걸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권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드러난 게 최근의 일련의 사태가 그 아닐까.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 저런 데 가서 사진 찍은 게 박영선 의원 처음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자리에서 VIP석에서 보고 아니 국회의원이 뭐 VIP석에서 볼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행사장 가보십시오. 항상 국회의원이 가운데 그것도 누가 먼저 마이크 먼저 잡느냐를 가지고 의전을 따져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통제된 구역에 마음대로 넘나드는 것이 특혜이고 그것을 국민들이 지적을 한다는 거.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박영선 의원 옆에는 네. 다른 그 요즘에 최근 논란이 됐던 대한체육회장도 있었습니다. 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인데 또 IOC 위원 명의로 예약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원봉사자가 비켜달라고 하니까 고압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그 안 부분도 말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다 확인이 된 건 아니고 이제 네네. 이용 대표가 저 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일행 중에 한 분이 여기가 IOC 위원이라도 우리도 이제 대한 올림픽 위원이다. 한국 올림픽 위원이니까 앉을 수가 있고 설령 예약이 잘못됐으면 바우 위원장 오면 인사라도 하러 가겠다. 근데 자원봉사자분이 그걸 안 받아들인 겁니다. 왜? 원칙이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서명받은 게 그게 아니니까 이 대한체육회장이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는 제가 안내받은 바에 따르면 IOC 바우 위원장 자리입니다. 비켜주십시오. 정당한 요구잖아요. 저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참 위에 윤성빈 선수의 또 이게 대응이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박영선 의원은 좀 뻘쭘하셨죠. 이것 때문에 나와서 저렇게 했을 때 박 의원의 약속을 먼저 받은 게 아니라 먼저 저 건너편의 응원석을 향해서 국민들에게 큰 절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쭉 TV 중계가 하필 되고 있으니까 저 선수도 정치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응원하는 국민이 중요하다는 그 원칙에 더 그 모습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두 경우 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을 반증해주는 해프닝이 같다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렇게 SNS를 통해서 어떤 사례 하나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 저런 데 가는 게 내가 가서 얼굴 좀 알릴까?
얼굴 알리려다가 정말 큰 코 다칠 수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테니스 선수 정현 선수가 이제 4강 결승전 올라갔을 때 그 축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정현 선수가 답한 글이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게 뭐냐면은 기회는 균등하고 그리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에 공감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건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도 이런 변화된 민심들, 변화된 환경들을 빨리 스스로 먼저 깨우치고 적응하려고 하는, 스스로 변해야 된다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럴까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뒷말이 나올까 봐 그랬는지 조용히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을 방문했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방문하는 것 자체도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실 저희도 마음 편히 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만 정치인들이 이제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도 뭐라 그러고 안 가도 뭐라 그러고. 근데 결국에는 저렇게 조용히 간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가고 정상적인 절차들을 거치더라도 표 사서 가고. 저분들이 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그 국가의 정치인이라든가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실제 IOC에서도 정상 절차에서 발급되는 출입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도 그것도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경기에 방해가 안 되는 차원에서 특별한 인연을 챙겨주시고 그런 모습들 또 자기가 또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 체육회나 이런 데 후원하는 또 체육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회장직이나 명예회장직 이름 맡으신 분 있으면 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꾸며내지 않은 모습인데 화제가 되면 좋은 거고요. 그거 아닌데 그걸 억지로 만들어내는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한다. 그거 같습니다. 지금 좋은 얘기 하셨어요. 표 사서 가면 되고 줄 서서 들어가면 되고 맞습니다. 남들 서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치면 돼요.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표 안 서서 가고 줄도 안 서도 되고 사진 찍을 때는 가운데 있고 경기는 끝나기도 전에 다른 행사장 가고 악수한 사람이 아까 악수한 선수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정치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게 아니라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간다는 그 낮은 자세.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이 거기 가서 악수하고 축하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못 받는 현실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가서 자원봉사자 격려하고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 선수들 격려하고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그 현장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걸 그래야지 국정에 반영이 되고 또 선수들한테나 자원봉사자한테 힘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평창에 가는 기차표 하나 청탁하는 것도 좌석 내달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도 특권의식을 그렇네요. 버리고 좀 알아야 되고 예. 그 스스로 몸으로 책임해야 된다는 그리고 거죠. 기왕 나 얘기가 나온 김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료가 생각보다 비싸답니다. 비싸요. 비싸서 지금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가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가겠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국회의원들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거죠. 나는 뭐 공짜표 줘서 그냥 갔는데 초대권 받아서 갔는데 그게 비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데요. 그런 문화가 되면 국회의원분들도 나중에 고마울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지금은 너무 쉽게들 또 부탁하는 분들 생긴데 우리 이런 거 잘못했다 큰일 나. 그게 김영란법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좋아지는 거죠.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을 또 연휴 기간 찾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김정숙 여사와 다정하게 응원하는 사진을 임종석 비서실장 SNS에 올려서 그렇습니다. 화제가 특히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이 아주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어떤 사진인데요. 장면인데 저렇게 이게 쇼트트랙 경기장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의 경기장에서 지난 토요일이었죠. 우리 선수들이 물론 이제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또 남자 경기에서는 우리 선수끼리 부딪혀서 넘어지고 하는 그런 아쉬운 장면들을 보고 김정수 여사가 현장에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금슬이 참 그렇죠. 좋아 대통령 이렇게 보입니다. 어깨를 잡는 네. 부분들인데 아마 TV로 시청하신 분들도 그 추은호 경기 의원님도 보면서 TV로 보면서 몸을 막 사모님과 쓰셨을 저렇게 겁니다. 보셨습니까? 몸을 쓰시고 이렇게 네. 또 환호하고 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대통령 부부도 마찬가지로 국민들과 똑같습니다. 네, 네. 즐거울 때 즐겁고 안타까울 때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 격려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들 그 식사 문제도 있었고요. 또 뭐 갑질 논란도 있었고 기가 상할 대로 많이 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벌써 1년 전에 신청하신 그렇습니다. 분들이에요. 옛날부터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 시간 들여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메달을 따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식사가 부실하다고 해서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문 대통령 이제 자원봉사자들에게 날씨 춥고 또 숙소도 멀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평창 자원봉사자가 대한민국 얼굴인데 뭐 식사가 부실하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가슴 아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접한 모든 국민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평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15,000여 명이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3천 명들은 이렇게 화가 나서 또 그 자원봉사를 포기한 분들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측면들의 관주도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고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느냐. 관리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이 자원봉사자들의 열정들을 좀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모든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임기 중에 또 올림픽을 치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상당히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화 선수한테 최고였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SNS에 메시지도 남겼어요. 네. 지금 뭐 이상화 선수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게 오직 문재인 대통령 한 분뿐이시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경기를 큰 의미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오는 국제적인 경기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적인 경기지 않습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대선에 갔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치를 경기도 아니었던 경기가 됐고 또 그 직전까지 남북 간의 문제 때문에 이 올림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많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몸과 마음은 다소 피곤할지 몰라도요. 문 대통령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최고의 어떻게 보면 컨디션 내지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이신 거죠. 사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